드르륵.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룩 차갑게 들렸다. 김태호가 들어오는데, 아, 이상하네. 평소와 뭔가 다르다. 아버지 김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아들을 맞았다. 주류빗에 평생 망치 들고 살아온 손이 이제는 깁스에 감겨 있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태호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건성건성할까? 많이 좋아졌어. 내가 이렇게 매일 와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아들이 와주는 게 그저 고마웠다. 그런데 태호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병원비 나온 거예요. 아, 세상에. 정수가 종이를 받아보는데 숫자가 어찌나 큰지. 1200만 원이라니. 어머, 이렇게 많이 나왔나?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뭐 어쩌겠어. 아버지가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태호의 다음 말이 정수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정수가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 나이가 62세잖아요. 수혈받고 재활해봤자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태호가 계속 말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에요. 병원비만 1000만 원 넘게 들고 앞으로 또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확률은. 태호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라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아, 내가 이 녀석에게 투자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30년 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터져가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태호대학 보내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경제성 없는 투자가 되어버린 거였다. 참, 정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 밑진 장사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알겠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고 있었다. 끝소리가 유독 슬프게 들렸다. 아, 이렇게 쉽게 버림받는구나. 44년을 키워놨더니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네. 정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하는 집들 중에 아들이 부모를 투자로 보는 집이 또 얼마 될까? 정수는 지난 30년을 거슬러 올라갔다. 1995년 가을. 그때가 모든 게 시작이었다. 여보, 여보. 정수가 아내를 부르며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이미 늦었다. 교통사고였다. 그렇게 아내는 갔고 중학생 태호와 둘만 남았다. 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태호가 매일 물었다.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날부터 정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태호 도시락 싸주고 건설 현장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밤 10시에 들어와서 태호 숙제 봐주고. 어휴, 힘들어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났다. 태호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더했다. 아버지, 친구들 다 컴퓨터 있는데 나만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사줄게. 아버지, 학원비가 부족해요. 다른 애들은 다 다녀요. 응. 아버지가 마련해줄게. 매번 그랬다. 태호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해결해줄게 였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주말에도 일했다. 다른 아버지들이 쉬는 일요일에도 정수는 현장에 나갔다. 태호가 좋은 옷 입게 하려고 자신은 몇 년째 같은 작업복만 입었다. 아버지는 괜찮아. 젊은 애가 좋은 옷 입어야지. 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태호가 아버지 고마워요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군에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업 준비한다고 2년 동안 용돈 줬다. 한 달에 50만 원씩. 그 운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긴 했을까. 그런데 태호가 첫 직장 잡고 나서부터 달라졌다. 첫 월급날 정수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 태호도 효도할 때가 됐구나 했는데 가정건 시장에서 산 듯한 사과 한 봉지였다. 아버지, 이제 제가 금 벌게 되었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 말만 벌써 몇 번 들었나. 근데 효도는 언제 하려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 했다. 아버지, 처가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버지, 아이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버지, 집대출금 때문에. 핑계만 늘어갔다. 그러면서 돈 필요할 때만 연락 왔다. 아버지,
전세 보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때도 정수는 그래. 아버지가 도와줄게 했다.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참 바보 같았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태호를 위해서만. 그런데 결국 태호에게 자신은 투자 대상이었던 거다. 그것도 이제는 손해보는 투자.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정수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허무해서 올 기운도 없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또 누군가 아프거나 다쳤나 보다. 그 사람에게도 태호 같은 자식이 있을까? 아, 모르겠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퇴원 전날 오후였다. 정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태호가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미영까지 따라왔다. 이상하네. 미영이 병문안을 온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영이 인사를 했다.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했는데 미소가 왜 이렇게 어색할까? 그래. 왔구나. 정수가 대답했지만 뭔가 불안했다. 이율이 함께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다. 태호가 의자를 끌어다 놓으며 앉았다. 아버지, 내일 퇴원하시잖아요. 응. 그래.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정수는 직감했다. 뭐 별거 있겠어. 그때 가서 재활 치료 받으면서 천천히 나아야지.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걱정? 아버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 그래. 걱정이 되긴 하겠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요. 미영이 태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계속 말했다. 실버타운은 어떠세요? 뭐라고? 실버타운이요. 요즘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아버님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귀를 의심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네. 아버님,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멀리 살고 있고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정수가 태호를 바라봤다. 태호야, 너도 엄마 말에 동의하는 거냐? 태호가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또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다. 저희도 솔직히 여건이 안 돼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요. 형편이 안 된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에 아버지 형편은 어땠는데? 아내 죽고 혼자 너 키울 때 형편이 좋았나? 태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그때는 아버지가 죽어라 이래서 너 키우는 게 당연하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 모시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지? 미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아버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힘들어? 정수가 웃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버님, 그건 됐다.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다 알겠어. 그 순간 정수는 모든 걸 이해했다. 30년간 자신이 쌓아온 사랑과 희생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옛날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좋아. 실버타운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가 물었다. 내가 알아서 산다. 30년 동안 혼자 너 키웠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라. 정수가 조용 말했다. 예?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야. 태호와 미영이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다. 아직 안 나가? 결국 둘은 병실을 나갔다. 혼자 하는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만에 진짜 혼자가 된 거구나. 눈물이 핑그랗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미 눈물 흘릴 힘도 없었다. 태어나고 집에 돌아온 정수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 통장 정리였다. 어디 보자. 정수가 책상에 앉아서 통장글을 꺼내놓았다. 태호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으로 준 1억 5천만 원. 그 돈이 아직 태호 명의지에 묶여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레면 아파트 804호 전세 계약건인데요. 보증금 회수하려고 해요. 아, 네. 그런데 갑자기 왜요? 돈이니까 제가 쓰려고요. 그날 저녁 태호가 펄쩍 뛰며 달려왔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세금 빼신다고요? 응. 너희가 실버타운 가라고 했잖아. 내 돈으로
내가 갈 곳 마련해야지.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가 어디서 살라고요? 참 웃기는 소리네. 정수가 코웃음을 쳤다.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가 30년 동안 너 혼자 키웠듯이 말이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싫으면 말고 어차피 내 돈이야. 태호가 한참 울물쩍물하더니 결국 돌아갔다. 뭘 더 말하겠어. 자기들이 먼저 정수를 버렸는데 일주일 후 정수는 짐을 쌌다. 지울 인연 인생의 짐이라는 게 고작 각스세계였다. 정말 별거 없구나. 아저씨, 이게 다예요? 이사 업체 아저씨가 물었다. 응, 이게 다야.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충청남도 작은 마을. 거기에 한옥 한 채가 전세로 나와 있었다. 여기 괜찮네. 직접 가서 보니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이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려고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조용히 살려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가족은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진실이었다. 한옥 뒤편에 작은 마당이 있었다. 거기에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깨씹, 고추 몇 개 심어놓으니 살 것 같았다. 첫 몇 주는 정말 외로웠다. 30년 동안 태호 걱정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아무도 돈 달라고 전화 안 오고 아무도 뭔가 해달라고 조르지 않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이야.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 박순희 씨가 물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도시분이 시골까지 오셨네.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에요. 편해요. 정말로 편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 읽고 단순했지만 행복했다. 마을 사람들도 차츰 정수를 받아들였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평이 돌았다. 정수 씨,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복수일은 그만뒀지만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었다. 이웃들을 도우니 마음이 뿌듯했다. 3개월 후 마을 도서관장이 찾아왔다. 정수 씨, 혹시 목공예 강의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해요. 그렇게 정수는 목공예 선생님이 되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했던 목수일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재능이 된 거였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그날 밤 정수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봤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유기비세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1년이 흘렀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정수는 달력을 보며 놀랐다. 마을에서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다. 목공예 강의는 대박이 났다. 처음에는 학생이 5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어서 대기자까지 생겼다. 선생님, 다음 기수는 언제 열어요? 마을 청년들이 계속 물어봤다. 곧 열어줄게. 기다려. 마을 회관보수공사도 정수가 맡아서 했다. 30년 목수, 경험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하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을을 위한 일이니 더 보람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왔다. 정수 씨, 택배요. 우체부 아저씨가 불렀다. 발송인을 보니 김태호. 아, 이 녀석이 어떻게 주소를 알았지?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보조식품이랑 편지가 들어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는데 1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음만 만나서 사과드리게 해주세요. 제발요. 편지가 3장이나 됐다. 눈물로 썼는지 글씨가 번져 있었다. 근데 이상했다. 화가 안 났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아, 그래? 하는 기분이었다. 마치 남의 일 같았다. 정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답장할 생각은 없었다. 며칠 후 순애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수 씨, 오늘 시간 있어요? 왜요? 우리 손자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순애 할머니, 손자 민준이는 25살 대학원생이었다. 할머니 손 꼭 잡고 와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수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어머, 이 녀석 참 반듯하네. 정수가 마음에 들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민준이를 지켜봤다. 할머니 반찬 더 드시라고 챙겨주고 걸으실 때 팔 부축해드리고 약 드실 시간 되면 챙겨드리고 할머니, 제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 녀석 걱정이 너무 많아서. 정수 씨, 우리 민준이 어때요? 착하죠? 응, 정말 착한 아이네.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 저런 게 진짜 효자구나. 돈이 얼마 든다. 경제적으로 어떻다 이런 계산 없이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구나. 태호랑은 정말 다르네. 그날 밤 정수는 태호에게 편지를 썼다. 태호야, 편지 잘 받았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 지낼 생각이 없다. 나는 이제 김정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해. 내가 찾는 아버지는 이미 없어. 대신 김정수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편지를 쓰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구유통에 편지를 넣고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나갔다. 별이 참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하늘 가득 반짝이고 있었다. 62세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다. 지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수 씨, 내일 같이 시내 나들이 갈까요? 순이 할머니도 물었다. 좋아요. 오랜만에 나가봅시다. 다음 주에는 마을 청년들을 위한 목공의 작업실도 만들 계획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 주고 이웃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목공에 가르치고 단순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였다. 김정수의 진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거다. 90년 만에 말이야.